지난주 금요일 서울 외환시장의 전광판 앞에서 딜러들이 멈춰 섰습니다. 숫자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1,500일 원,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 보는 숫자입니다. 같은 시각 워싱턴에서는 한 남자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한국을 수십 년간 지켜줬다. 군함을 보내라. 나는 기억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서울에서는 몇몇 국회의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파병이 곧 국익입니다. 경제 안보 자산을 확보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23년 전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면서 정부는 약속했습니다. 석유 자원을 확보하겠다. GDP가 1.2% 성장한다고 KBS가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경제적 이득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한 척을 보내는 순간 한국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7가지 경로를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로입니다. 기름값, 전쟁이 터지기 전 국제 유가는 배럴당 60달러에서 70달러 사이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그날 브렌트 유가 하루 만에 24% 폭등했습니다. 114달러, 3주가 지난 지금 110달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전쟁 전과 비교하면 약 50%가 뛴 겁니다. 여기서 숨겨진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중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중동산 원유의 95% 이상이 하나의 길목을 지나갑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란이 이 해협을 틀어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선박 통행량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자, 여기서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이렇습니다. 전쟁이 한 달 지속되면 배럴당 110달러, 2달이면 140달러, 석 달이면 170달러,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면 150달러를 넘깁니다. 이 숫자가 여러분의 주유소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쟁 직전 휘발유 가격 리터당 1,692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1,871원, 7일 만에 리터당 180원이 올랐습니다. 여러분이 매주 50리터를 넣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주에 9,000원이 더 나갑니다. 한 달이면 36,000원.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이 이야기의 절반만 보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름값은 혼자 오르지 않습니다. 트럭이 기름을 먹습니다. 트럭이 멈추면 마트의 선반이 비어갑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자 한국 소비자 물가가 5.1% 치솟았습니다. 계란이 올랐습니다. 라면이 올랐습니다. 배추가 올랐습니다. 지금 이미 그 경로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와 경유 모두 1,8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까지 발동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기름값 좀 오르면 아끼면 되지. 맞습니다. 기름은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요? 가스요금은요? 택배비는요? 에너지 가격은 경제의 모세혈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가격에 스며듭니다. 커피 한 잔에도, 택배 상자 하나에도,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에도 기름값이 들어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월 36,000원입니다. 여기에 식료품, 전기, 가스, 교통비 상승분을 합치면 가구당 월 8만 원에서 12만 원. 이건 시작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유소와 마트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통장입니다. 통장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월 19일 원달러 환율이 1,500일 원에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500원을 넘긴 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환율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돈의 몸무게입니다. 1,500일 원이라는 건 우리 돈이 17년 만에 가장 가벼워졌다는 뜻입니다. 같은 월급을 받는데 세상 모든 물건이 비싸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유학비를 보내시는 분 계십니까? 1만 달러를 보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석 달 전 환율 1,380원 기준이면 1,38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501만 원입니다. 같은 돈인데 121만 원이 더 나갑니다. 석 달 만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갈라집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갑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공장의 생산 원가가 올라갑니다.
생산 원가가 오르면 제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제품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금리, 이건 여러분의 대출이자입니다. 월급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그 돈입니다.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 3억 원짜리 대출, 금리가 0.5%포인트만 올라도 월 이자가 약 12만 5천 원 늘어납니다. 한 달에 12만 5천 원이면 1년이면 150만 원입니다. 아까 기름값과 물가에서 월 12만 원이 더 나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자 12만 5천 원이 더해집니다. 벌써 월 24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주가입니다. 코스피가 이란 전쟁 격화와 함께 후퇴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식 안 하는데 하시는 분, 퇴직연금 확인해 보셨습니까? 퇴직연금 적립금 중 상당수가 국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퇴직연금 잔액이 줄어듭니다. 내가 판 것도 아닌데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환율이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릅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가 늘어납니다. 동시에 주가가 떨어지고 퇴직연금이 녹습니다. 이게 하나의 고리입니다. 유가 한 방에 5개가 동시에 무너지는 구조. 경제학에서는 이걸 복합위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이 사방에서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개인의 통장입니다. 그때도 국익이라 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 보겠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보겠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벌어들이는 돈. 이 규모를 아는 사람이 의외로 적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이 6나라를 묶어서 GCC라고 부릅니다. 걸프협력회의. 여러분, 이 6나라에 한국이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대중동 수출 중 63%가 이 6나라에 갑니다. 수입의 77.9%가 이 6나라에서 옵니다. 해외 건설 수주의 69.1%가 이 6나라에서 나옵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한국의 중동 경제 3분의 2가 걸프 6나라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란이 보복하면서 걸프 지역 국가들이 직접 막고 있습니다. 공항이 폐쇄되고 민간 피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GCC 국가들이 이란의 군사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낸다? 이란 입장에서 한국은 적이 됩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해외 건설입니다.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 누적 수주액 중 48.9%, 약 5,127억 달러가 중동에서 나왔습니다. 중동은 한국 건설업의 절대적 텃밭입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화, 삼성물산, GS건설. 지금 이 시간에도 중동 현장 220개 프로젝트에 한국 인력이 투입돼 있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 중동건설 수주 실적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88.9% 급감했습니다. 2억 8,600만 달러. 전쟁이 터지기도 전에 이미 쪼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는가? 발주가 멈춥니다. 공사가 지연됩니다. 인력이 철수합니다. 대금이 밀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건설사 다니는 분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지금 중동 현장 분위기를 파병하면 동맹이 든든해지니까 수주도 늘겠지? 정반대입니다. 파병은 이란을 자극합니다. 이란이 자극받으면 걸프 지역 긴장이 더 올라갑니다. 긴장이 올라가면 GCC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가 얼어붙습니다. 투자가 얼어붙으면 한국 건설사의 수주가 증발합니다. 동맹을 위해 군함을 보냈더니 130조 원 규모의 교역, 파이프라인에 금이 가는 겁니다. 이걸 알고 나면 아까 그 숫자가 다르게 보입니다. 월 24만 5천 원은 개인의 피해입니다. 그런데 수출과 건설까지 무너지면 일자리가 흔들립니다. 일자리가 흔들리면 월급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수출과 건설이 무너져도 최소한 외교는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수출이 무너지고 건설이 멈춰도 외교라도 살아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과 이란은 1960이 연애 수교했습니다. 64년입니다.
한국이 중동에 처음으로 건설 인력을 보낸 나라가 이란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2만 명이 넘는 한국 노동자가 이란 땅에서 일했습니다. 그 관계가 지금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란 테헤란대 세에드 마란디 교수, 전 이란 핵협상팀 특별보좌관입니다. 그가 한국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군함이 호르무즈로 향하는 것 자체가 이란에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위협이 아니라 적대 행위. 이란 혁명수비대에 가까운 정치평론가들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한국이 군함을 보내면 군사적 대응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숫자를 잠깐 잊고 사람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란에 한국 국민과 동포 약 140명이 있습니다. 이란에 진출한 한국 기업 4곳이 운영 중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DLENC, 디오파스. 파병 순간 이 사람들의 안전은 누가 보장합니까? 여러분이 이란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의 직원이라면 지금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어제까지 동료였던 현지 파트너가 내일부터 적국의 국민을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한국 국적 선박. 지금 약 40척이 있습니다. 이란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순간 이 40척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파병을 결정합니다. 당시 논리 지금과 똑같습니다. 석유 자원을 확보하겠다. GDP가 1.2% 성장한다. 이라크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면 경제적 이익이 크다. 자유기업원은 보고서까지 냈습니다. 3,000명 이상 주둔하면 경제, 군사, 외교 다방면에서 국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결론부터 말하면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KBS가 추적 보도했습니다. 1차 이라크 파병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 이득 없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분석했습니다. 파병에 따른 경제 실리로는 과장 왜곡됐다. 모호한 실리와 확실한 위험을 맞바꾼 것이다. 매일 노동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라크 파병은 경제적 이득은커녕 경제 여건을 더 악화시켰다. 2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철수 의원이 말합니다. 파병에 적극 참여해서 핵 잠수함과 농축 확답을 받아야 한다. 조정훈 의원이 말합니다. 파병이 곧 국익이다. 박수영 의원이 말합니다. 중국 눈치 보지 말고 빨리 파병하라. 23년 전에 대답은 나왔습니다. 경제적 이득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 국익이라 외치는 겁니까? 국익이라 외치는 사람들의 논리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맹을 지켜야 한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줬으니 우리도 보답해야 한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이 4만 5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는 2만 8,500명입니다. 틀린 숫자를 들이대며 파병을 압박하는 겁니다. 동맹의 보답을 요구하면서 그 근거부터 과장한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합니까? 두 번째, 파병하면 핵잠수함이나 우라늄 농축 기술을 받을 수 있다. 안철수 의원의 주장입니다. 23년 전에도 비슷한 약속을 들었습니다. 석유를 확보하겠다. 재건 사업에 참여하겠다. 결과는 아까 보셨습니다. 약속은 크고 결과는 제로였습니다. 군함을 보내는 대가로 핵 잠수함을 받겠다는 논리. 확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서화된 합의가 있습니까? 공식 채널에서 나온 말입니까? 없습니다.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세 번째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려면 군함이 필요하다. 박수영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선박 40척, 이 배들이 위험한 이유가 뭡니까? 전쟁입니다. 미국이 시작한 전쟁입니다. 한국 군함이 들어가면 이 배들이 더 안전해질까요? 이란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군함의 진입 자체가 위협이라고. 보호하러 간 군함이 오히려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정반대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축유 208일이면 안심하셨죠? 정부는 말했습니다. 원유와 석유 제품 208 1분을 비축하고 있다. 장기화에도 확실히 대비돼 있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은 수입한 원유의 상당량을 정제해서 다시 수출합니다. 순수하게 국내에서 쓰는 양으로 다시 계산하면 실제 쓸 수 있는 비축유는 68 1분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8일과 68일. 같은 기름인데 계산법에 따라 3배가 차이 납니다. 정부가 말하는 안심과 실제 버틸 수 있는 시간 사이에 140일의 간극이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절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보여드린 7가지 경로, 육아, 물가, 환율, 금리, 수출, 건설, 외교, 이 7개가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가 파병이라는 단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내 대출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확인하십시오. 변동금리라면 유가 상승이 금리 인상으로 연결될 때 내 이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둘째,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자 구성을 열어보십시오. 중동 관련 펀드, 에너지 관련 ETF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비상생활비 3개월분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로 가면 가구당 월 추가 부담이 수십만 원 단위로 늘어납니다. 3개월을 버틸 현금이 없으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신용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파병이 국익이라면 그 국익은 정확히 누구의 이익입니까? 트럼프의 전쟁 부담을 나눠지는 이익입니까? 파병 찬성을 외치며 정치적 입지를 세우는 의원들의 이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익입니까? 자, 오늘 처음에 보여드린 숫자 기억하십니까? 1501원. 그때는 전광판 위의 숫자였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 숫자 뒤에는 여러분의 주유비가 있고 장바구니가 있고 대출이자가 있고 퇴직연금이 있고 일자리가 있고 64년간 쌓아온 외교가 있습니다. 군함 한 척의 무게는 배의 톤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 배가 출항하는 순간 여러분의 지갑 위에 올라서는 겁니다. 누군가는 국익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국익의 청구서를 누가 받는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가 150달러 시대, 어떤 산업이 무너지고 어떤 기업이 살아남는지 분석합니다. 코인이는 항상 여러분 편입니다.